실제로 고등학교 입시할 때 제가 가지고 살았던 생각인 그래도 난 서울대는 못 가겠지, 이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바가 있었어서 한 370명 중에 전교 120등, 130등 그 정도 성적을 얻다가 차차 올려가지고 결국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1학번에 재학 중이고 이번에 내 성적으로는 서울대 못 갈 줄 알았다를 출간하게 된 한정현 작가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은 어느 정도였나요? 그 내신은 2.1 안팎이었는데 이 정도 성적이면 부산대, 경북대 적정 딱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수능은 인문계 기준 전국 상위 0.03% 받았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닌데 책 제목을 사실 출판사에서 정해서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저도 보고 놀랐던 게 실제로 고등학교 입시할 때 제가 가지고 살았던 생각인 그래도 난 서울대는 못 가겠지, 이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바가 있었어서 의도적으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건 아니나 실제로 어쩌다 보니까 제 얘기가 되긴 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차이가 좀 큰데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번 중 2번 꼴로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냈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냈던 평가원 모의고사는 다르다, 교육청하고 많이 다르니까 거기서 네 진짜 실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쳤는데 또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떴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계속 한다면 난 진짜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능은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이니까 두려움은 없었다고는 절대 말 못할 것 같고,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그거로 인해서 수능을 회피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해나갔고 실제로 수능장에서 운이 좋게도 제 실력을 발휘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올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미 공부를 잘하셨나요? 이게 말하기가 애매한 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높은 성적을 받았던 건 맞는데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다녔던 동네 자체가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먼 하구열이 낮은 동네였어서 거기서는 일단 높은 성적을 얻었었죠. 전교 1, 2등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훨씬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 곳으로 진학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처음 가서 받았던 성적이 한 370명 중에 전교 120등, 130등 그 정도 성적을 얻다가 차차 올려가지고 결국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4세고시, 7세고시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게, 일단 저의 경우에도 그것과 거리를 먼 삶을 살아왔는데 서울대 진학에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진짜 공부를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말이었거든요. 그쯤에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쭉 끌어올릴 수 있었고 그 결과 정시로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 돌이켜봤을 때는 그때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해도 4세고시, 7세고시 이런 식으로 완전 어린 시절부터 빡세게 공부를 해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완전히 주도권이 저한테 있었다 해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는 실력은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역으로 그때부터 공부를 빡세게 시작하면은 번아웃이라 하죠. 너무 이른 시기에 번아웃이 와서 오히려 이후에 제대로 공부를 해나갈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흔히 좀 많이 말하는 4세고시, 7세고시, 영어 유치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효용이 크다라고는 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한 학기를 초과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많이 해봤자 한 학기였고, 그 대신 선행을 할 때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제 것으로 만들고 가는 데 주력했어요. 예를 들면 수학을 선행한다 했을 때 첫 번째, 한 2년 선행을 하는데 센 A, B 단계만 풀 수 있는 거. 두 번째, 한 학기 선행을 하는데 센 C 단계까지 다 풀 수 있게 하는 거. 거기서 전 후자를 골랐고 지금 그 선택을 돌이켜봤을 때 전혀 후회가 남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냥 전자를 할 것이냐 후자를 할 것이냐, 그러면 저 후자의 선행을 따라갈 것 같고, 그렇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든 학생분들에게 있어서도 선행을 가늘고 길게 하는 것보다는 굵고 짧게 하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나요?
어디 하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공부인 경우가 제일 많지만 공부가 아니더라도 음악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거일 수도 있고 어느 한 분야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거의 대부분이다라 느꼈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서울대까지 온 저력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미쳐있는 분야에 대해서 진짜 끝까지 파고들고 결국 성공을 해나가는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고 나서 가장 주력했던 게 여기서는 아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두는 게 이득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분야에서 내가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서울대학교에 가면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전 항상 이렇게 답변하죠. 서울대학교엔 서울대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특색 있는 또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치열한 입시 사회에서 좋아하는 걸 찾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냉정히 말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의 입시 시스템 아래 주력하다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와서 그런 걸 시작한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중학교 때부터 미리 시작했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대학교 때 와서 내가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실천력이랑 계획력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실천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또 계획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실천한 이후에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능력이 서울대생들이 특히 강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해도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각자에게 맞는 공부법은 각자에게 또 다 따로따로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A라는 공부법이 맞고 이 학생의 경우에는 B라는 공부법이 맞고 또 저 학생은 C라는 공부법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B의 공부법이 맞는 사람이 억지로 A 공부법을 따라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무작정 모방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시도들이 대부분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실패를 마주한 결과 저는 이 친구의 공부법에서는 이것만 가져가고 저 친구의 공부법에서는 저것만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좀 짬뽕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내 공부법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제가 출간한 내성적으로는 서울대 못 갈 줄 알았다에 적혀있는 그 일련의 내용들입니다. 내 공부법을 맞게 찾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적이 잘 나오냐 아니면 안 나오냐 그게 그 가장 주된 판단 기준이라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성적이 계속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데가 원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거의 주된 요인은 번아웃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 열의에 대한 부족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전 점검을 했어요. 내가 혹시 번아웃 같은 게 오진 않았는지 아니면 나는 진정으로 내가 원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만약 거기서 예스가 나온다면 그러면 내 공부법이 잘못된 것이거나 그렇게 판단하고 노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번아웃이 왔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당연히 좀 힘든 작업이고 하기 싫은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하게 되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 공부법을 하다 보면 공부가 가져다 주는 고통은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가져다 주는 고통이 커지면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된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가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은가? 그걸 기준으로 저는 저한테 맞는 공부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내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암기 과목 같은 데 있어서 그냥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달달 외우기 이런 걸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학생들은 암기 과목을 공부할 때 교과서 이런 걸 달달 외우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지 않았고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도 않았고 또 공부가 저한테 가져다주는 고통은 매우 컸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방식을 바꿔봤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방법인데 일단 교과서를 1회독만 한 다음에 문제를 막 풀어요. 문제를 막 푸는데 그냥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문제에서 오답선지가 왜 오답선지인지를 전부 다 정리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굳이 교과서를 달달 외우지 않아도 백지복습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관련된 개념과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렇게 방법을 바꿔서 학습을 해본 결과 저는 암기 과목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었던 이러한 경험을 예시로 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노하우가 있나요?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이 가진 성향을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향이라 한다면 우선
그러니까 나는 좀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어. 아니면 나는 조용한 상황에서만 공부를 할 수 있어.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공부를 잘 못해.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나는 그냥 생으로 암기하는 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좋아.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로 나는 문제를 푸는 게 생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저 같은 경우죠.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가진 성향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본다면 그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부법들 중에 유의미한 개수를 거르고 그 거르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게 되리라.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뭐가 되었던 간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 높은 성적을 거뒀던 건 맞으니까 저는 항상 친구들로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고 살아왔었는데 고등학교 때 되고 그 인식을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성적이 확 낮아졌으니까. 그렇게 성적이 낮아지고 나서 흔히 사람들은 잃어버린 다음에야 중요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 학기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전 깨달은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받고 있었던 공부를 잘한 학생이라는 시선, 나는 이걸 굉장히 좋아했구나. 근데 지금 난 이걸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받게끔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타인들로부터의 인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인정을 공부에서 찾으려고 시도했던 것 같고요. 다행히도 그 시도는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그게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가 나온 건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성적이 오르면 무언가를 사줄게. 실제로 이러한 동기부여는 저는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한다 했을 때 언제까지나 그게 필연적으로 따라오진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하는 경우 타인들로부터의 인정은 언제까지나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건강한 동기부여를 작용했고 제가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있어서도 그냥 부모님께서 성적이 얼만큼 오른다면 뭘 사줄게 이런 식으로만 동기부여를 하셨다면 결국 저는 제가 공부를 해나가야만 하는 스스로의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특히 모의고사에서 높은 성적을 얻어야만 해 이러한 부담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존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일상적으로 공부를 할 때 항상 작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져다주는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거는 어디서 자주 인용된 표현이긴 한 것 같은데 세상의 해상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세상 현상을 볼 때에도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나중에 그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때 하는 공부는 그것보다도 입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금 당장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인데 저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결국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가진 배경을 봄으로써 세상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부 자체로도 세상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춰서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저는 이게 공부를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물컵을 볼 때 그냥 물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컵을 많이 만들어 오던 사람이면 이 물컵에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 있고 어떠한 양식을 갖추고 있고 또 이건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다양한 지식들을 추가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추가적인 지식들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세상에 대한 해상도라고 제가 표현했던 바인 것 같습니다.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학생이면 공부에서 성공을 이미 해본 그런 선배들과의 대화가 되게 크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갔었던 연세대 고려대 학교 차원에서 보내줬었어요. 연세대 고려대 학교 탐방 프로그램이 굉장히 공부에 동기부여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를 좋은 데를 가면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물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혼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에서 이미 성공을 해본 선배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보는 게 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전략이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적이 오르는 대로 비례해서 제가 받았던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의 인정이 그것 자체가 제 가슴을 후비는 공부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선행학습은 왜 공부를 망치게 되나요? 가늘고 길게 vs 굵고 짧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가늘고 길게가 잘못된 선행학습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제가 실수했던 부분인데 중3 말에 그 무리하게 고1 2학기 때 수학 내용까지 선행을 하겠다고 단기 완성 그런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만 풀다가 결국에는 고1 1학기 것도 제대로 선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했었거든요. 그렇게 최대한 진도만 많이 빼려고 하고 한번 공부한 내용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집중하지 않는 이러한 방식의 선행은 실패하기 좋은 선행이라 생각합니다. 방학 때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슬프게도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방학 기간에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 할 수 있는 공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학생들은 방학 때는 그냥 선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후행학습, 지금까지 진도를 나갔던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 또한 선행학습만큼이나 혹은 선행학습보다도 더 큰 효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이런 공부를 했던 건 아니지만 돌이켜본다면 고1 여름방학 이쯤에는 중학교 도형을 한번 복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도형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수준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방학 기간에 나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공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거를 고민하고 그거를 맞춰서 따라가는 것. 그냥 남들이 전부 다 선행학습한다고 나는 선행할 거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가 표현한 전략의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선생님들과 공부 방법에 있어서 갈등은 없었나요? 학습 커리큘럼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대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부모님이 너 공부해야지 이렇게 터치를 하셨는데 고등학교 가고 나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는 부모님께서는 제가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터치를 하지 않으셨고 선생님들은 한 고2 때까지는 제가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고 내신 성적이 안 나올 때에도 너 그래도 수시 준비를 내신 준비를 하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3 때도 그 성적이 유지되니까 쌤들도 그냥 얘는 수능으로 대학 가리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들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야 정윤아 너 학교 시험 이거 성적 필요하냐? 너 이거 성적 받아도 이거로 대학 안 갈 거잖아. 이런 말씀까지 되게 많이 하셨을 정도로 그 선생님들이 제가 수능에서 거두게 될 성적에 대해서 많이 믿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새 학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새 학기가 일단 N학년 1학기에는 저는 공부보다도 어떤 친구들이 같은 반이 되었는가에 대한 파악, 그 친구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학창 시절은 공동체 생활이기에 어디까지나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하고 또는 어떤 친구들이 시끄럽고 어떤 친구들이 조용하고 이런 거를 파악해 두는 거는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랑 어울려야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강력한 독립변수로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 이거는 나 자신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결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학기에는 같은 반에 어떤 친구들이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2학기 때에는 2학기 초에는 그래도 파악은 완전히 끝난 상태일 테니까 그때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과의 기준을 저한테 맞춤으로 설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거둔 성과의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표에 나와 있는 전국 100분이었어요. 그게 99.92, 99.9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면 99.95면 전국 상위 0.05% 이런 거거든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해나간 이유를 바로 그 숫자에 할당했고 그 숫자에서 점점 더 높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게끔 공부 방식을 설계하고 그에 맞춰서 따라갔고 이것이 제가 학습 설계라고 표현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학습의 목표를 저한테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표가 그 학습의 설계였지만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표가 학습의 설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학생들은 예를 들면 공부 시간 기록하는 타이머에 적혀있는 시간이 그런 학습의 설계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99.92를 맞았다 하면 굉장히 높은 성적인 건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높은 성적을 받았음에 제 스스로도 충족감을 얻고 또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우러러보기 때문에 거기서도 공부를 해나갈 이유를 찾는 게 첫 번째. 근데 99.9 이상이 0.08%면 약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높은 성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두 번째. 사실 이거는 0.08%를 맞았건 0.8%를 맞았건 아니면 80%를 맞았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시험을 칠 때 틀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나에게 어떤 일련의 약점이 존재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이고 이거는 역으로 뒤집어 봤을 때 문제를 틀리면은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 그거를 한번 숙고를 해봄으로써 내가 가진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틀린 문제 하나하나에서 내가 가진 약점을 파악하는 게 두 번째. 이것이 학습 설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안 오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사례를 보자면 약점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해오던 공부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공부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성적이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약점을
아예 안 찾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약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도 약점을 성공적으로 찾아내는데 실패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틀린 문제에서 약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약점을 찾아야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방황하기만 한다면 그런 학생들 역시 성적을 성공적으로 올릴 수는 없게 되겠죠. 실제 시험 공부 계획 어떻게 짜셨나요? 일단 저는 기간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좀 매일매일 하루는 이거 하고 하루는 이거 하고 하루는 이거 하고 이거를 한 달 내내, 한 달을 전체를 다 설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빡세게 하진 않았고, 이번 주차에는 어디까지 공부하고 이번 주차는 어디까지 공부하고 이번 주차는 어디까지 공부하고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하루 계획은 하루에 국어는 몇 시간, 수학은 몇 시간, 영어는 몇 시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물론 꼼꼼히 계획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로스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수행을 했던 편이고, 그 결과 각 주차에 맞춰서 할당했던 학습량들은 큰 무리 없이 달성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다음 주차에 그 달성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가져와서 학습을 하면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학원, 인강, 과외 등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학원은 그 시대인진 아님 메가스터디 이런 주가를 올리고 있는 대형 재수종합학원이 아니라 일반 동네 학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반 동네 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란다면 매우 높은 강제성, 그 다음에 주변 학교 관련 내신에 대한 많은 자료의 보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료를 한다면 인근 학교들의 내신 자료가 되겠죠. 이거가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공부를 잘 안 해, 그리고 난 내신을 준비해, 이런 경우라면 동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내 스스로도 공부를 잘해, 그리고 나는 수능을 준비해, 나는 내신을 그렇게 열심히 챙길 이유가 없어, 그런 경우라면 동네 학원을 갈 이유는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외 같은 경우는 학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강제성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이란다면 자료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과 약간 선생의 교습 능력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과외는 이런 경우 아니면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완전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1대1로 케어가 붙어가지고 처음에 공부 방법을 완전히 알려주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확립을 해야지만 이후 성공적인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외를 추천을 하나, 이게 아닌 경우에는 과외를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남을 수 있겠죠. 그럼 남은 경우는 이게 있겠죠. 나는 스스로 공부를 잘하고 수능을 준비해, 또는 나는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내신을 준비하긴 해야 되나, 내 스스로도 자료를 잘 마련할 수 있어. 그럼 그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수단이 뭐냐? 여기서 바로 인강이 도입이 되는 것이다. 내신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할수 있을 나오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 경우는 어떤 차이인가요? 일단 내신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베이스가 되고, 그 모의고사 수능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잘하고 적용을 못하는 학생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적용을 잘하고 암기를 못하는 학생, 저 같은 학생 분명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러한 어떠한 공부에 좀 더 강점을 보이느냐, 이런 유형의 차이가 바로 그러한 어느 부분에 성적이 잘 나오고 어느 부분에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나는 수능을 준비할지 혹은 내신을 준비할지, 이 선택은 내가 암기를 잘하느냐 아니면 적용을 잘하느냐,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지 비로소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서울대 같습니다. 입학, 노력만으로 충분히 될까요? 재능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나 적어도 대학 입시에 있어서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IQ가 굉장히 높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 그렇게 막 높은 편 아니거든요. 110땡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완전 높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거는 그렇게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제가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재능보다는 노력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 또는 학생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의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나 충분한 노력으로 그걸 커버칠 수 있다, IQ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낮았음에도 것 같아요. 서울대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수능에 맞춤으로 공부를 했다, 이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은 어떤 게 수능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공부인지를 잘 모르고 단순히 암기로만 접근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문제를 풀고 그대로 끝낸다던가, 이렇게 학습을 종료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국어에 맞게 각 지문들을 독해한 다음에 각 문장에 나온 내용들을
재진술하면서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이런 연습을 했고, 또 수학의 경우에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답지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 외에 다른 풀이를 탐구해보는 이런 식으로 수능에 맞춰져 있는 공부를 했고, 그게 제가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얻어서 서울대. 서울대 가기 위해 스마트폰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중학교 때까지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으로 인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았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방해가 안 됐던 게,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다른 거, 뭐 웹소설을 보거나 웹툰을 보는 거, 이런 것들보다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훨씬 즐거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고등학교 때 찾고, 또 그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이게 제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또는 게임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좀 다른 이용처로 활용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강을 많이 듣는다든가, 인강을 듣는 와중에는 당연히 게임을 못 하니까요. 또는 뭐 열품타 이런 걸 활용해서 공부 시간을 기록한다든가, 당연히 공부 시간을 기록하는 도중에는 게임을 할 수가 없죠.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게임 외에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처를 많이 찾아서 그러한 방식으로 두는 것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공부를 많이 방해받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열품타 이걸 많이 활용했던 것 같은데, 근데 친구들하고 또 같이 방을 개설해서 친구들이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방을 개설하고 거기서 몇 시간 공부했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그 공부 시간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안 됐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고1, 고2 때는 하루에 6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고3 때는 8시간, 10시간이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공부를 왜 하기 싫은 건지 한번 이유를 판단해 봤었어요. 저한테 맞지 않는 공부법으로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하기 특히 싫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완전 번아웃이 왔을 때, 그럴 때도 공부하기 싫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공부하기 싫을 때 저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기 싫은 게 내가 완전 지쳤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나한테 맞지 않는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이걸 판단해 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지쳤으면은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의욕이 크게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해당된다면, 나는 완전 번아웃이 온 것이니까 좀만 쉬었다 하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법이 나한테 맞지 않은 거구나 판단하고 새로운 공부법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공부에 있어서 체력의 중요성은 어떤가요? 체력은 굉장히 크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 중에 가장 후회하는 걸 하나 얘기해 보라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고도비만이었어요. 굉장히 살이 많이 쪘었고, 그에 따라서 체력도 굉장히 약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살을 좀만 더 빨리 빼서 체력을 마련해 두고 그걸 바탕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지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체력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고1 말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한 20분 정도 3점 몇 킬로씩 꾸준히 뛰었던 것 같아요. 수능 한 일주일 전까지 이 루틴을 계속하니까 공부를 체력 때문에 잘 못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일종의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갉아먹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체력을 길러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마련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 당장 내가 고3인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런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는 방법이겠죠. 지금 내가 중학생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두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력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주변에 친구들이 전부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막 왁자지껄한 상태에서 집중을 하는 것이 편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했었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일부러 점심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할 때 반에서 안 하고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야자실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저랑 같이 다른 친구들 데리고 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환경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적적하고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러한 의미로 그 문장을 적어내렸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었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이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공부를 잘하는 이러한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외라면 일단 조용히 해야 되겠죠.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이거는 좀 욕심일라나 싶긴 한데, 모의고사 수능 시간표와 동일한 시간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학교는 고3 2학기 때부터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 시간표와 동일한 시간표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풀어나가고 제 실력을 체크하고 또 약점을 발견해서 고쳐나갈 수 있었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전 이게 곧 자기증명이라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여기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에 대한 증명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성적표에 99.9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는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그 증명은 이 성적표로서 완전히 마무리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이게 궁극적인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서 그런 문장을 책에 적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것들, 이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혼자서 그런 동기부여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게 힘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올 수 있는지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공부를 잘했을 때 어떠한 이점을 가질 수가 있어. 이런 거를 실제로 그걸 성취해본 선배들이 와서 알려주는 것이 그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공부의 동기부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를 가고 깨달은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상위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라 봐도 되겠죠. 공부를 해나가야만 하는 자기 자신만의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뭘 사줄게 이런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보상들이죠. 근데 중위권의 경우에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자신만의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자신만의 이유를 찾았느냐 또는 찾지 못했느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는 시선과 인정이 당연했으나 고등학교 때 잃어버렸고 잃어버림에 따라 그의 중요성을 알아서 다시 한번 되찾아보자. 이게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자신만의 이유를 찾은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어른들이나 부모님의 개입은 없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끔 할 것 같아요. 그게 과외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이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좀 학교 외적에서 많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는 것,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저라면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나가야만 하는 자신만의 이유를 찾게끔 미리 다양한 이유들을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교과서로만 공부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과서를 활용해서 공부했다. 이거는 100% 맞는 말입니다. 모든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과서만 활용해서 공부했다?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는 게 교과서는 피라미드에 있어서 가장 아래층이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래층만 지어진다고 피라미드가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위에 쌓고 또 쌓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물론 교과서 공부 중요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이라는 말은 그게 결코 심화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교과서로 기본을 쌓아 올린 다음에 또 다른 교재들을 활용해서 심화적인 학습을 해나가는 것 또한 필연적으로 요구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이게 저는 참 슬픈 얘기이긴 한데 어느 정도 사실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사실인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는 학벌이 가장 공정한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학벌을 성취한 뒤에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뭔가가 부족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따로 채워볼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냥 운동 열심히 하자 말고는 없었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려 했는데 결국 전부 다 실패를 하고 그 실패의 원인은 타고난 거, 외모가 됐던 아니면 뭐 재력이 됐던 그런 걸로 인해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제가 가지게 된 생각이 그래도 학벌 또한 그런 선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건 사실이나 다른 것들에 비하면 되게 적게 작용하는 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장 적게 작용하는 요인이 학벌만이라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확립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대 들어갔지만 학창 시절에 후회하시는 게 있나요? 가장 후회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완전 고도 비만으로 살면서 체력 관리를 못한 거 이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물론 체력 관리를 못해서 공부를 못한 거 이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후회가 되는 점은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이 되면 쉽게 살 못 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딱 거기에 해당하는 케이스거든요. 신체 성장이 중3 때 끝나버려서 그때 비만이었던 게 성인 비만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확 쪄버리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그 지점이 바로 가장 크게 후회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고1로 돌아가도 서울대 입학 가능할까요? 완전히 동일한 환경을 거친다면 서울대에는 들어갈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대를 단순히 들어가는 거 외에 제가 수능에서 얻었던 것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과를 얻게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수능이라는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운도 많이 작용하는 시험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치렀던 수능에서는 운이 많이 따라줬다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서울대 입학은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 만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별개로 수능에서 상위 0.03%를 맞는다? 이거는 다시 한번 실현하기는 확답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를 갈 수 있었던 공부법은 무엇인가요? 제 공부법은 생각의 전환 이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적어도 일단 국어에 있어서는 많은 학생들은 그냥 지문을 읽고 풀고 넘기고 그게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재진술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 이런 방식을 활용했었어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는 저 자신만의 방식이지만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답지를 보면서 그 답지를 따라서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시된 풀이가 왜 여기서 제시된 풀이대로 풀어야 되는지 다른 방식으로는 풀 필요 없는 것인지 다른 방식을 탐구해 보는 것 이것 역시 다른 학생들은 활용하지 않는 저만의 방법이지만 그로부터 저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부법 대신 자기 자신에게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적을 끌어올린 것 이것이 제가 학창시절 해나갔던 공부 경험의 총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했던 공부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생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서울대 보내고 싶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일단 자기 자녀의 성향을 잘 파악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주변에 많이 휘둘린 성향인지 아니면 주변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성향인지 암기를 잘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이해와 적용을 잘하는 성향인지 이러한 자기 자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 이거로부터 고등학교를 어디 선택할지부터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이러한 중요한 선택들의 갈림길이 전부 다 결정이 되어지고 그러한 선택을 옳게 내리는 것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 이야기를 하라면 자기 자녀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결국엔 고통의 연속이에요. 아무리 뭐 공부가 즐거웠어요, 아니면 뭐 공부가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힘들었고 상대적으로 덜 고통스러웠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공부라는 작업 자체가 아예 고통이 0으로 다가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고통을 견뎌나갈 수 있는 일련의 이유를 찾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만의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이라 할 수 있겠고 또 그 이유를 찾게 된 다음에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 그 고통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찾는 것.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공부를 해나가야만 하는 자기 자신만의 이유를 찾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 딱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가셔도 이 영상에서 제가 얘기한 내용들의 대부분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